자, 제2절 유가증권 인지우표에 관한 죄입니다. 자, 서론 보기 전에 노트 149페이지 펴보세요. 자, 위에 부분이 유가증권에 관한 부분이고, 자, 밑에 부분이 인지우표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유가증권 보면 214조 1항에 위조 변조죄가 나오죠. 2항도 마찬가지고, 자, 215조에 가면 작용모형이 나옵니다. 통화죄는 그게 없었죠. 유가증권부터 문서죄까지 작용모형이 등장하고요. 허위 작성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사죄가 나오고요. 자, 통화죄와 똑같이 유가증권에 관한 모든 죄는 미수가 있고 목적범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요. 여기서 예외가 나온다 그랬죠. 끝에 무슨 행사죄로 끝나는 부분, 인지우표도 행사죄로 끝나는 부분은 목적범이 아니다. 정리하셨죠? 자, 두 번째. 자, 위조 변조죄는 예비 음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통화죄도 있었지? 근데 유가증권에는 예비 음모가 있는데 필요적 감면이라는 조항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위조 변조죄만 예비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용모형까지 예비 음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조 변조 작용모형은 예비 음모가 있다. 왜 작용모형까지 있는가 하면, 자, 그 밑에 개념이 나와 있죠. 이 세 가지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위조 변조 작용모형이고,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 허위 작성인 거예요. 허위 작성. 그래서 이 유가증권에서 위조 변조, 그 다음에 작용모형 하나, 둘,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예비 음모가 있는데 필요적 감면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구성요건의 책에 나와 있죠. 방금 보았듯이 위조 변조죄하고 작용모형은 미수가 있고 예비 음모가 있고 목적범이다 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행사죄는 목적범이 아니다. 그렇지? 행사죄는 예비 음모도 없죠. 예비 음모도 없어요. 대신 미수는 있어요. 미수는 있다. 판매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 나온 것이 하나 있는데 다 미수가 있어요. 유가증권에는 모든 죄가 다 미수가 있어요. 다 미수가 있는데 이 소인 말소죄라는 것이 뒤에 나옵니다. 소인 말소죄는 미수가 없다는 것이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일단 위조 변조와 작용모형은 미수 예비 음모 목적범이다. 일단 이거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고. 자, 유가증권을 갑니다. 유가증권이 뭔가요? 유가증권이 어음수표가 유가증권이냐? 어음수표가 종이 쪼가리에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죠. 5천원, 만원 글씨가 새겨져 있잖아요. 재산권이 화체된 증권으로서 그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 점유를 필요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이 되려면 일단 재산권이 화체가 되어 있을 것, 두 번째는 그 증권을 내가 점유하고 있을 것,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건을 보시게 되면 1번, 2번을 묶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 4번을 묶으시고요. 1번, 2번만 갖추면 유가증권이 되는 거예요. 유통성 여부 필요 없어요. 유효성 여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됐어요? 됐고. 자, 그러면 올라가 보시면 재산권이 화체가 되어 있을 것 그랬습니다. 재산권은 물권, 채권, 사원권을 불문한다. 이렇게 시험 안 나와요. 일단 끊고. 공법상의 지위나 권한을 표창하는 자격증권 밑줄 그시고 X. 자, 법률관계의 전부 내용을 증명하는 데 불과한 이 증거증권 밑줄 그시고 X. 이딴 것은 그래서 유가증권이 아닌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자격증권, 증거증권 시험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예 중에서 판례가 있는 것이 시험에 나오는데 그 판례가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 뒤 판례에서 정리하시면 돼요. 이런 거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판례만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증권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점유가 요건이 되지 아니한 이 면책증권은 밑줄 그시고 X. 이런 것은 유가증권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정기예탁금 증서인데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체크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유가증권은 재산권 화체에 더 중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통성은 요건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권, 승차권, 경마투표권 이런 것들도 유가증권이 되는 거예요. 자, 유효성 여부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행일자의 기재가 없는 것,
기재가 없는 거, 그 다음에 수표 요건을 결여하여 실제법상 무효인 거, 자, 위조된 유가증권 이런 것들도 유가증권이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체크 한번 해보세요. 뒤에 팔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종류는 법률상 사실상 불문한다 됐고, 여러분 극장 많이 가잖아요. 극장, 영화 관람권, 뭐 야구장, 축구장 가잖아요. 그치? 입장권 이런 것들 전부 다 유가증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엄수표죠. 자, 발행자는 사인, 국가, 공공단체 등을 불문하는데 명의인이 실제함을 요하지 않아요. 이것도 판례입니다.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실제하지 않는다. 세무 쳐볼게요. 실제한다 하면 틀려요. 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다 세무 친 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이 페이지 전체에 나와 있는 판례들 있지 않아요. 그렇죠? 박스에 있는 판례부터 해서 밑에 8번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이 판례들이 시험에 무지 잘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암기를 해두세요. 자, 첫 번째 판례 가보시면 유가증권은 뭐뭐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유통성 밑줄 그시고 X. 됐죠? 자, 이제 유가증권에 대한 판례 볼 텐데 빨간 펜 들어보세요. 회원형 리프트 탑승권 동그라미. 그치? 우리 맨 앞에서 재산세 일반론 할 때 배웠죠? 공중전화 카드 동그라미. 이거 외우라고 그랬죠? 제가? 주권 동그라미. 할부 구매 전표 동그라미. 그 다음 일본국 대장 대신에 발행한 것으로서 잔고 확인증, 위조된 잔고 확인증입니다. 위조된 잔고 확인증, 잔고 확인증 동그라미. 이것도 유가증권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 신용카드 밑줄 그시고, 자, 밑에 1번을 보게 되면 여기도 신용카드 나오죠. 신용카드 두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체크할게요. 1번 체크하시고 그 위에 나와 있는 6번 체크하시고 두 가지 비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신용카드인데 한국은행 소비조합이 발행한 그 소속조합원에게, 제3자가 아니라 그 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 소비조합 동그라미 치시고 발행한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나 파란색으로 신용카드 업자 세무 치시고, 삼성카드, LG카드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삼성카드라든지 현대카드라든지 이런 카드들 있지? 이런 카드는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 동그라미. 이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도 일반인이 오신케 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런 요건을 갖추었다면 유가증권이 된다는 판례이고요. 그 다음 8번 판례 가보시면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다 동그라미. 그래서 상법상 이 무효인 주권도 뭐다? 주권의 다른 기재사항을 모두 구비하고 있다면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것으로 오신케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올라가 보시면 앞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앞 페이지 가보시면 요 4번이잖아요. 그쵸? 지금 유가증권이 형식이 사법상 유효함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발행일자 기재가 없는 수표도 유가증권을 볼 수가 있다는 것. 그치? 그 판례가 바로 여기 8번 판례입니다. 8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 파란색으로 정기예탁금 증서 세무 치시고, 이건 면책증권입니다. 파란색입니다. 면책증권이기 때문에 이것도 앞 페이지에서 나와 있어요. 유가증권이 아니고요. 카드 1년 번호로 되어 있는 국제전화 카드, 자, 국제전화 카드 세무 치시고 유가증권이 아니다. 신용카드 범죄할 때 배웠어요. 그쵸? 자, 그 다음 4번 판례. 후불식 공중전화 카드. 그냥 공중전화 카드는 유가증권입니다. 근데 후불식 세무 치시고 이 카드는 마지막에 사문서다 밑줄 그시고 사문서. 됐어요? 됐고, 그 다음 다시 쭉 올라가 보시면 앞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2번 판례. 자, 폐 밑줄 그시고 사용 가능 밑줄 그시고. 폐라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근데 쓸모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위조죄가 됩니다. 그래서 무에서 유를 만들었지 동일성을 상실시키게 되면 변조가 아닌 위조죄가 돼요. 다음. 됐죠? 자, 이제 2번을 볼 텐데, 이제 본격적으로 위조 변조죄를 볼 텐데, 자, 지금부터는 노트를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면, 자, 중간 밑에 개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볼게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문서자가 똑같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지만 판례를 풀 수 있어요. 이 공식을 모르면 판례를 못 풉니다. 자, 첫 번째,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있고요.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있어요.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위조, 그 다음에 변조, 작용모형 이 세 가지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은 허위 작성, 그 다음에 문서죄에서 나와요. 부실기재와 변개는 문서죄 할 때 나와요. 허위 작성, 부실기재, 변개는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일단 됐나요? 자, 됐죠? 그럼 다시 올라갑니다. 자, 위조라고 하는 것은 권한이 없는 자가, 그치? 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나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것을 위조죄다. 이렇게 말해요. 변조는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더 추가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정문서가 또는 진정유가증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 위조는 그런 것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조는 반드시 진정문서나 진정유가증권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 동일성이 유지가 되어야만 한다. 만약에 동일성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위조로 가요. 그치? 그러니까 위조가 쉬워요? 변조가 쉬워요? 위조가 쉽죠? 변조는 이 두 가지를 더 추가 요건하기 때문에 변조가 좀 까다로워요. 그 다음 작용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의를 사용을 해야 돼요. 위조나 변조는 타인 명의였잖아요. 타인 명의였잖아요. 그런데 작용모형은 자기 명의를 써야 돼요. 만약에 이 작용모형에서도 타인 명의를 쓰게 되면 그때는 위조로 올라가요. 그 다음 작용모형은 자격만 사칭하는 거예요. 대신 이름은 내 이름을 쓰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됐지? 자, 그 다음에 허위작성 부실기는 쉬워요. 허위작성 부실기재는 전부 다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면 허위작성은 말 그대로 허위작성 하는 것이고요. 부실기재는 부실기재를 하는 것인데 부실기재가 뭐냐? 적어보세요. 가로 열고 이퀄. 부실기재라고 하는 것은 중요 부분 플러스에다 허위기재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중요 부분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예요. 허위기재를. 그것이 부실기재예요. 중요 부분이 아닌 것은 부실기재가 아닌 거예요. 됐지? 됐지?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권한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잘 받으세요. 자, 권한이 없다는 말은 애당초 처음부터 권한이 없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권한이 있었다가 없어진 경우도 권한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초월했거나 다른 말로 월권이라고 해요. 월권. 그 다음 위임을 했는데 그 위임 취지에 반해서 해요. 이것도 권한 없는 자가 하는 것에 해당돼요. 그래서 권한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은 총 4가지예요. 처음부터 권한이 없거나 권한이 있었다가 없어졌거나 또는 권한을 초월했거나 그 다음 네 번째 위임 취지에 반해서 했거나 이 전부 다 이것이 권한 없는 것으로 속한다. 됐습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 권한이 있다.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이 허위작성 부실기재를 했잖아요. 근데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은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권한 있는 자가 하는 것. 권한이 있는데 권한을 막 쓰는 거예요. 그걸 권한을 남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여기서 뭐 무형위조, 유형위조 나오는데 그런 것은 문서체 할 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유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자, 됐어요? 그럼 다시 교재를 와서 보세요. 자, 유가증권 위조 변조죄가 되죠? 쭉 내려와서 행위 위조를 볼게요. 위조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내용을 볼게요. 내용, 작성 권한이 일단 없어야 돼요. 그치? 그리고 명의를 사칭을 해야 돼요. 즉 타인 명의를 명의사칭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 명의를 모용해야 돼요. 타인 명의를 갖다 쓰는 거예요. 됐죠? 자, 1번 체크하시고 2번 체크하시고 자, 예를 볼게요. 포괄적 위임을 받은 자가 그랬어요.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는 것은 권한이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은 위조 변조가 돼요? 위조 변조가 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해도 되고 간접적으로 해도 되고 정도는 똑같지.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정케 작성한 것으로 오신케 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는 위조가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 대표적인 그 예를 체크해 두세요. 판례니까. 발행일자 기재가 없는 경우, 그 다음 대표이사의 날인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도 일반 사람이 보았을 때 진정한 것으로 오신케 할 정도가 되었다면 이것도 유가증권으로 본다는 게 판례입니다. 자, 넘깁니다. 자, OX 판례. 자,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잖아. 발행자와 합의가 있잖아. 그럼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얘기인데 밑에도 합의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이 한도를 넘었다. 초월했다. 2번도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치? 이걸 뭐라 불러? 월권이잖아. 월권. 월권행위잖아. 월권행위는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죠. 그래서 1번 마지막 줄 새로운 약속음을 발행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위조죄가 된다. 2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 볼까요?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자 백지래요. 백지 밑줄 그시고 이 백지를 어떻게 했대? 그 금액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음을 완성했대요. 완성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럼 뭐가 돼? 또 다른 별개의 유가증권을 만들었죠. 백지에다가 뭘 기입을 해서 완성시켰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동일성을 상실시켜버렸잖아요. 그럼 위조지. 변조가 아니고. 그리고 이것은 타인이 위조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다시 위조 행위를 또 하나를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별개의 유가증권 위조죄가 되는 것이고 죄가 각각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죄 두 가지가 되고 경합범이 되는 거예요. 경합범이다. 죄가 두 개다 이런 말이에요. 출제 잘 되기 때문에 별표 하나 바꿔둘게요. 그래서 이 3번 판례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위조가 된다. 별도로 위조가 된다는 거예요.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지, 폐지. 폐지, 쓸모없게 됐지? 빨간색으로 외형을 갖췄다고 했으니까 쓸모있게 만든 거지? 무에서 유를 만들었지? 위조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3, 4번은 비슷한 판례이니까 묶을게요. 이 3, 4번은 동일성을 상실시켰다. 동일성이 깨졌다라고 해서 위조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5번을 가볼게요. 자, 5번을 보시게 되면 허무인 동그라미, 무효 동그라미, 사자 동그라미, 허무인 동그라미. 그치? 그 밑에 사자명의 동그라미.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맨 앞에서 그 유가증권 그 서론 봐봐요. 서론에서 그 2번 유가증권 개념정의 보세요. 마지막 발행자 보세요. 발행자. 명의는 실제함을 요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래 여기처럼 사자 허무인 명의라 할지라도 일반인이 보았을 때 진정한 것을 오신케 할 정도가 되면 유가증권 위조가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5번을 가보시면 두 번째 오신만 나오지? 오신 나오지? 6번에서 세 번째 줄 오신 나오지? 그치? 그래서 이 5, 6번은 비슷하기 때문에 묶을게요. 자, 6번에 2번을 볼게요. 사자 명의로 된 약속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발행 일자를 그 명의자의 생전 중의 일자로 소급을 했다. 요거 밑줄 짝으시고. 했다면 그 발행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 사자 명의의 약속음을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날짜를 과거로 소급해서 쓰게 되면 이것은 대부분 뭐로 봐요? 유가증권 위조죄로 봐요. 문서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7번 그 외관이 수표 외관이 일반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케 할 정도니까 믿게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믿게 할 정도였다면 수표 요건을 결려하여 동그라미 치시고 빨간색으로 결려하여 실체법상 무효라 할지라도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진정한 유가증권이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가 된다? 위조죄가 된다는 판례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위조가 될 수 없는 판례 볼게요. 권한이 있는 자가 하는 것은 위조가 안 된다 했어요. 자,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 파란색으로
세모를 쳐요. 작성 권한이 있는 자잖아요. 작성 권한이 있는 자는 뭐를 못해요? 위조 못하고 변조를 못하고 작용 모용을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대표 권한이 있는 자가 뭐뭐를 했대요.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끝에 죄가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빨리 키워드를 빨리 잡아요. 권한이 있는 자가 했는 것인지 없는 자가 했는 것인지를 빨리 잡으면 그냥 그리고 나서 꼬랑지를 읽어봐요. 죄가 된다 안 된다를 읽어보시면 답이 탁 나와버려요. 그 중간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이 판례를 너가 아느냐 모르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앞꼬랑지 뒷꼬랑지 갖고 장난치지 중간의 부분을 갖고 장난치질 않아요. 중간 부분을 장난치는 것은 따로 있어요. 자, 그 다음 판례 가보시면 마찬가지죠. 대표이사 세무 치시고 대표이사 세무 치시고 권한이 있는 자잖아요. 권한이 있는 자는 뭐를 못한다? 위조, 변조, 작용모형 세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3번 판례. 자, 어음에 기재돼야 할 어음행위자의 이 명칭은 본명뿐만 아니라 상호, 별명, 그 밖에 본인을 거래상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칭호라면 어느 것이나 다 가능하다 할 것이다. 당연하지. 그 시장, 가게 이름을 보게 되면 전부 다 그렇지 않나요? 비록 그 칭호가 타인의 명칭이라 할지라도 통상 그 명칭이 뭐래요?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거래상 사용되어 왔다면, 설령 타인 명칭이라 할지라도 거래상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지칭해 왔다면 그것을 어음상으로도 자기를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부의 사망 후에 그 명의를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를 거래상 자신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것을 사용해 왔다면 그건 위조가 된다 안 된다? 위조라고 아버지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했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걸 한꺼번에 바꿀 수가 없죠. 아버지 엄마 이름으로 상호를 해왔는데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름을 바꿔버리면 거래처가 있을 텐데요. 수십 년간 거래해온 거래처가 있을 텐데 상호를 바꿔버리게 되면 가게 주인이 바꿨나? 이렇게 생각해서 거래를 안 끊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이라도 얼마 동안 몇 달 동안이라도 아버지 이름으로 된 상호를 계속 쓰거나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에요. 실무상, 그치? 이것은 뭐다? 어음으로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상호를 계속 쓰는데 그럼 어음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상호 이름으로 나가야 되겠지? 그래서 아버지 이름으로 된 명의로 어음을 끊어줬다 할지라도 위조죄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4번, 5번을 묶어볼게요. 자, 파란펜 들어보시면 위조된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다. 파란색으로 세무치시고 밑에도 발행인의 날인이 없대요. 그러면 일반 사람이 봤을 때 이건 진짜라고 오신케 할 정도가 아닌 거야.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아시겠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오인할 수 없다 했지? 추가되지 않습니다. 자, 앞에 이제 나와 있는 오인케 하는 것과 약간 틀려요. 자, 그 다음 변조를 볼게요. 변조는 자, 진정 성립이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가 추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위주랑 똑같은데 진정 성립과 동일성이 추가된다는 거예요. 자, 그 예를 한번 볼게요. 자, 일자를 바꾼다. 지급 기일을 바꾼다. 액면 금액을 바꾼다. 지금 밑줄 그어놨지? 주소를 바꾼다. 이 네 가지는요. 네 가지는 동일성이 유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조로 가지 않고 변조로 가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판례도 이 네 가지가 나올 겁니다. 자, 구별. 위조와의 구별. 자, 만약에 1번 체크하시고 새로운 유가증권을 작성해 버리잖아요. 동일성을 상실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요? 위조가 되는 거예요. 얘도 체크를 해두세요. 얘 파란색으로 체크해 보시면 신료가 되었는데 힘을 불어넣어서 새로운 유가증권을 만들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면 위조가 되는 거예요. 기간에 경과한 것을 경과되지 않았다고 만들거나 복권 당첨 번호를 바꿨다거나 그럼 새로운 중요한 사항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건 위조로 가는 거예요. 발행인의 성명을 바꿨거나 이런 것들은 변조가 아니라 위조다. 자, 됐고 자, 2번은 됐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도를 보시게 되면 오신케 할 정도이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판례 볼게요. 자, 판례 별표 쳐볼까요? 밑에 판례도 별표를 칠게요. 자, 판결유지 1번. 변조라 하는 것은 진정성립, 동일성 유지. 맞죠? 파란 펜 들어보시면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약속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 했습니다. 여기서 위조에다가 세모를 쳐요. 위조라고 하는 것은 진정성립이에요? 아니에요? 진정성립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변조가 돼야 안 돼요? 변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됐나요? 자, 2번 봅니다. 자, 약속음의 액면 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되는 거 맞지? 금액을 바꿨다 했으니까. 자, 그러나 밑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약속음의 액면 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는 금액 세모 쳐보세요. 이것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금액을 바꾸는 것은 변조가 된다 했잖아요. 근데 금액을 바꾸는 것은 위조는 아닌 거예요. 동일성이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조는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올라가 볼까요?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가 되었다 했어요. 위조가 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무엇이 나오지 않습니까? 변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변조라는 개념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금액을 바꿨다고 했으니까 동일성이 유지가 되잖아요. 동일성이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안 나와요? 위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은 이미 타인에 의해서 위조된 약속음의 액면 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했다고 했을 때 변조가 될 수 없고, 그래서 위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위조라는 말에서 변조가 될 수 없고, 금액이란 말에서 위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무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밑에 판례 똑같아요. 사실관계 똑같아요. 위조란 말에서 변조가 못 나오고 금액란에서 위조가 못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답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판결을 보세요. 갑이 백지, 약속음, 액명란 등을 부당 보충하여 위조를 했다. 위조 세모 쳐보세요. 여기서 뭐가 못 나온다고요? 밑에 변조란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요. 자, 그 다음 옆에 금액란을 바꾸었다고 했을 때 동일성이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지 않아요? 위조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 무죄다. 이런 말이지. 이해되시겠죠? 자, 갑니다. 자, 변조죄를 인정한 판례 보면 금액란 나왔네요. 동일성 유지가 되었지? 동그라미 쳐보세요. 동일성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변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원이죠. 점원은 도구지, 도구. 도구를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정범 형태의 변조가 되는 거예요. 이 판례 많이 봤어요. 총론의 간접정범에서도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 1번 판례 보시죠. 변조는 진정성립을 말한다 했어요. 따라서 파란색으로 이미 변조가 되었다. 변조 세모 치시고. 이건 진정성립 아니지? 변조가 나올 수가 없죠. 그 다음 2번 보시게 되면 일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대표권을 남용했다. 권한 있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무권한 자가 아니잖아요. 권한 있는 사람이 남용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남용 세모 치시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 권한이 있는 사람은 뭐를 못한다고요? 위조 X, 변조 X, 자격모용 X. 그래서 마지막에 변조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요. 됐지? 그리고 위조나 변조나 전부 다 타인 명의를 모용하는 것이지 자기 명의를 모용하는 것은 위조 변조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기껏해야 뭐밖에 안 돼요? 허위 작성밖에 안 돼요. 재산죄로 가면 손괴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타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 변조가 되지 않는다 하는 판례입니다. 자, 다음. 자, 4번도 보시게 되면 범위 내라고 했잖아요. 범위 내, 범위를 초월한 것이 아니잖아요.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위조 변조가 돼야 안 돼요? 위조 변조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죄수 갑니다. 죄수의 개수는 유가증권의 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판례 보시죠. 자, 유가증권의 제의 개수는 유가증권의 매수다. 빨간색 매수 동그라미.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할 때, 그쵸? 10장이면 죄가 10개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매니까 죄가 두 개겠네요. 그래서 경합범위 되는 거예요. 됐지? 자, 앞에서 주관적 요건에서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목적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수표 단서법 볼까요? 자,
어음이나 수표는 유가증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형법이 적용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특별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형법보다는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가중처벌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이 부정수표 단속법은 목적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긴 목적이 없어도 처벌돼요. 빨간색으로 수표 동그라미 치시고 행사할 목적이 요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형법이 더 까다로운 거지. 그쵸? 근데 부정수표 단속법 같은 경우는 목적법도 아니고 형량도 더 높아요. 됐나요? 이 판례도 2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재의 위조 변제죄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넘겨보시게 되면 검은색 펜 들으세요. 어음 발행인이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을 기재 동그라미 치시고 바꾸었다면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이 기재를 변조했다고 본다라고 봤습니다. 출제 거의 되지 않고 여기까지 합니다.